반갑습니다. 차이나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봉 간사입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강의 자료랑 책자에 있는 자료가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만약에 강의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거나 명함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선 강의에 저희 잘 들으셨겠지만 한중협정에는 한중 FTA뿐만이 아니라 APTA라는 아태무역 협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분들께서는 대부분 한중 FTA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그 이유가 이제 아태무역 협정은 엄밀히 말하자면 FTA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잘 조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한중 FTA와 아태무역 협정과 관련돼서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FTA에 대한 개념은 이제 모두 다들 아시기 때문에 크게 뭐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본다면은 한중 FTA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중 FTA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2월 말에 발효가 되어서 이행 1년차가 적용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이행 2년차, 17년도에는 이행 3년차,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는 이행 4년차가 적용이 되어서 네 번째 관세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품목들이 10년, 15년, 20년에 걸쳐서 철폐되는 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034년이 되어야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임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APTA인 아태무역 협정을 보겠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6개국 간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만 철폐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는 서비스랑 투자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APTA는 주로 상품에 대해서만 이제 규정하고 있는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국가가 있다라고 앞선 시간에서 들으셨는데 주로 이제 중국 간의 교역이 가장 많은 편이고요. 2006년도에 발효되어 있는 3라운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올해 7월에는 4라운드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제 협정 활용 요건은 FTA랑 APTA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협정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품목 요건이라고 해서 협정에서 양어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어떤 HS 코드가 한중 FTA나 APTA 모두 양어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협정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거래 요건입니다. 우리가 수출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수출자는 한국에 있어야 되고 수입자는 중국에 소재를 하고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원산지 요건으로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여기는 이제 한중 FTA에 해당이 되겠고요. APTA 같은 경우는 앞서 들었다시피 A 기준부터 B 기준, 4라운드에서 발효되는 3번 변경 기준, 이런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운송 요건이라고 해서 아무리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운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정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국인 한국에서 수입국인 중국으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홍콩을 경유하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강의 저희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절차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수출자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요. 수입자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협정 적용 신청을 해야만 이제 실질적으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증명 프로세스는 이제 그림과 같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HS 코드를 확인을 잘못하면은 그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도 잘못 확인이 되고 원산지 판정도 잘못돼서 증명서에 다른 HS 코드가 기재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가 되는 수출 물품의 HS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 기준을 확인해서 원산지 판정 작업을 하고 한국산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시는 거고요. 국내에서 완제품을 공급하시는 업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송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HS 코드 확인입니다. HS 코드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화면과 같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분들이 아마 이 법규집이나 인터넷 HS 정보 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실 텐데 아마 법규집은 활용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두꺼운 수출입 통관 편람을 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 기관 홈페이지인 무역협회 트레이드 랩이라든지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세법령 정보 포털을 통해서 정보를 조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검색을 했는데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요. 품목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품목 분류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HS 코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관세사도 이제 품목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유권 해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관세평가물리원회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어떤 서류라든지 절차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S 코드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관세율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관세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행관세율이 있고요. 잠정세율이 있고 APTA 세율이 있고 FTA 세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HS 코드가 저희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맞는 2018년도 관세율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어요. 첫 번째 품목의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보다도 잠정세율이 낮지요. 이런 경우에는 전 시간에서 들어오셨겠지만은 굳이 어렵게 FTA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수출을 하시면은 낮은 세율인 잠정세율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밸브 품목을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잠정세율 대상은 아니지만 APTA와 한중 FTA 모두 해당이 되는 품목입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는 APTA 세율이 더 낮지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한중 FTA를 활용하지 마시고 AP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품목의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니까 APTA보다 한중 FTA 세율이 더 낮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한중 FTA 세율을 활용하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품목의 경우에는 APTA도 0이고 한중 FTA도 0입니다. 이럴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걸로 골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이 세율 말고도 이제 작년 말에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하고 있었고 올해도 의료용품이라든지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협정세율보다 더 관세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화된 관세율에 대해서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S 코드와 관세율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는 한중 FTA와 APTA로 나눠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육을 들으셨으면은 주로 생각하시는 게 이 품목별 기준이 PSR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이 PSR은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일반 기준에 있는 이 기본 원칙도 꼭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 변경 기준은 충족이 됐는데 충분 가공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는 영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하면서 여기에 그 HS 코드에 규정되어 있는 각 결정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진정한 한국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야별 특례의 경우에는 활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검토한 데 있어서 충족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분야별 특례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은
한중 FTA 협정문 부속서 3-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을 직접 찾아보시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유관기관 홈페이지인 트레이드냅이나 관세청 예스 FTA 관세법령 정보 포털 3.0에 접속하셔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다 보니까 가끔 오류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는 협정문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APTA 원산지 결정 기준 앞서 이제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이제 기준이 저희 증명서에 표시되는 기준으로는 A, B, C, D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CD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고요. 거의 A보다도 B가 좀 많습니다. 가끔 이제 중국에서 보면 의류 같은 경우도 A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중국에 이제 세계의 공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들은 이제 공산품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다 B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요 B 기준이 앞서 들으신 대로 이제 사실상 부가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FOB 금액 대비 비원산지 재료비가 이제 55%를 넘지 않아야만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 기준을 잘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다행히 이번 4라운드에서는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 3번 변경 기준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 사진을 필요하시면 찍으셔도 되고 만약에 따로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산지 결정 기준도 파악이 됐으니 원산지 판정을 진행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 보니까 3번 변경 기준이었다. 그러면은 완제품과 원재료에 3번이 변경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변경이 되었다면은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충족이 되는 거고요. 일부 원재료가 원산지가 안 바뀌었다. 3번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3번이 변경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한국산임, 영내산임을 확인받을 수가 있으면은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는데요. 3번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그 재료의 원산지가 또 한국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려갑니다.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야별 특례 기준이 있습니다. 누적 기준이라든지 미소 기준을 활용해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충족이 되면은 한국산인데 그렇게 해서 충족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산이 안 됩니다. 예, 게임이 끝나는 거고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부가가치 기준은 이제 3번을 보는 게 아니라 원재료의 이제 단가를 확인해서 영내 가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충족돼서 원산지가 한국으로 나오는 거고요. 일정 비율이 미달하게 되면은 불충족이지만은 이제 두 가지를 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야별 특례 기준이 있는데 누적 기준이라든지 중간재 규정을 활용을 해가지고 검토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제 원재료의 그 단가가 큰 것들에 대해서만 원산지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영내산인 걸 받을 수 있으면은 부가가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또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산지 판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저희가 증명서를 신청을 해 보아야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 발급은 세관과 상공회의소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은 유니패스라는 전자통관 포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상공회의소의 경우에는 무역인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신청하시고 여기서 신청하시고 이런 업체들을 본 적은 제가 많이는 못 봤고 주로 한 군데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웹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회원가입부터 저희 뭐 공인인증서 등록이라든지 사용자 등록, 전자서명 등록 이런 절차들이 초기에 좀 번거로운 게 있다 보니까 한 군데로 정하게 되면은 쭉 거기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한중 FTA 증명서는 세관은 비용을 받지 않고 있고요. 상공회의소의 경우에는 비회원사인 경우에는 건당 7,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편의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태무역 협정의 경우에는 둘 다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관에서 발급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PTA의 경우에는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만 아마 발급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한중 FTA와 APTA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아마 이 화면이 지금 강의 자료에 없을 거예요.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입니다. 제가 이 양식을 꼭 굳이 가지고 온 이유가 이제 바이어분들이랑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원산지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원산지 증명서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모르니까 그냥 일반 원산지 증명서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또 관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정확하게 어떤 원산지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지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양식을 보시면은 우측 위에 코리아 차이나 FTA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발급 방식이고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가 수출자뿐만이 아니라 수출자의 대리인,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이제 통상적으로 관세자분이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생산자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 시기는 선적 전에도 발급이 가능하고 선적 시에도 발급이 가능하고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후에 발급되는 경우에는 소급 발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어 문구가 이 5번 란, 리마크란에 기재가 됩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한중 FTA는 연번이 20개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불편한 사항인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모델 규격이 5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20개, 20개, 10개에서 증명서를 3번 신청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통관 시스템 때문에 20개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이제 개선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개선이 된다면은 아마 50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APTA 원산지 증명서를 살펴볼 텐데요. 양식이 좀 생긴 게 다르죠. 여기 이제 APTA라고 써 있고, 여기 리마크에는 요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 문구는 원래 나오는 게 아닌데, 상공회의소에서 그냥 샘플로 양식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발급 기간은 모두 같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자랑 생산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APTA는 이제 소급 발급에 대한 규정이 협정문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수출 시, 그러니까 사실상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을 못 받으면은 발급 신청이 안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한 모 업체 같은 경우도 이 규정을 몰라서 발급 신청을 하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수출한 품목 중에서 APTA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적용도 불가능한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산지 증명서 신청만 한다고 바로 발급되는 건 아니겠지요. 첨부 서류가 있어야만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역시 한중 FTA랑 APTA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관 발급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출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첨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고 수리된 번호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인보이스랑 패킹 리스트는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빙 서류로서 원산지 소명서는 꼭 첨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 입증 서류들이 결정 기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3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보면은 공통된 서류가 있죠. 제조 공정도랑 원재료 명세서인 BOM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서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무조건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간혹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원산지 포괄항에서 꼭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입증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3번 변경 기준으로 판정을 했는데 원재료 원산지가 다 미상이에요. 미상임에도 불구하고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굳이 어렵게 원산지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BOM 상에서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표시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수취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누적 기준 활용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누적 기준을 활용할 때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또 첨부하셔야 되고 이제 부가가치 기준은 좀 더 차이가 있죠. 원재료에 대한 단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직접 수입한 원재료라고 한다면은 수입 신고 필증을 꼭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변경 기준일 때는 이런 원재료 단가 입증 서류를 첨부하라고 요청을 한다면은 거절하셔도 되는 게 맞아요. 또 이런 두 가지 결정 기준 말고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해서 농수산물, 축산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보시다시피 뭐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라든지 뭐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증이라든지 또는 뭐 물김 수매 확인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품목을 수출하시는 업체들은 인증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요 서류만 첨부하게 되면은 이제 업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출자랑 생산자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수출자랑 생산자가 다른 경우가 있죠. 국내에서 물건 사가지고 수출하신 업체분들께서는 완제품에 해당하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뭐 심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가 있는데 뭐 특별히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인증 수출자인 경우에도 서류 첨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세관으로부터 업체별이나 품목별 인증 수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런 모든 제출 서류가 생략이 되는 혜택을 주고 있고요. 우리 수출자가 예를 들어 인증자는 아니지만 제조자만 인증 수출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만 첨부를 하게 되면은 제출 서류가 생략이 되니까 증명서를 자주 발급받으시거나 아니면 품목이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 BOM이라든지 공정도도 다 모델 규격별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인증 수출자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간편하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APTA는 제출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들 이제 저희한테 문의사항이 많은 편인데 상당히 심플합니다. 제출 서류가 다 없고요. 이제 수출신고 수리 필증이라고 해서 여기는 번호만 넣으시면 되니까 사실상 기준별 사실신고서만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 이제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넣는 화면을 이제 그대로 캡처를 해왔는데요. 요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BOM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위쪽에는 이제 역외산 원재료고 가운데는 역내산 원재료를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HS 코드, 품명, 소요량, 단가, 금액.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BOM에서 다 나와 있는 양식 그대로입니다. 역내산 원재료 같은 경우도 HS 코드, 품명, 소요량, 단가, 금액, 뭐 매입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여기는 이제 APT 같은 경우는 다 달러로 환산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다가 FOB 금액이랑 일부 값을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비율 계산이 되기 때문에 충족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상에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난 이게 번거롭다, 모델 교육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준별 사실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셔가지고 첨부하는 방식으로 해도 이제 기관에서 내용을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예전에는 인증 수출자라고 해서 APT는 사실 FTA가 아니다 보니까 그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 품목별 말고 업체별 인증 수출자인 경우에는 이런 일반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때 제출 서류를 생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업체별 인증을 갖고 있다 이러면 기준별 사실신고서도 사실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간혹 오해하시는 게 이런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작성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첨부만 하지 말라는 거지 작성해서 보유는 다 하고 있어야겠죠, 사내에서. 자,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교육자료 없으실 텐데 왼쪽은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고 오른쪽은 아태무역 원산지 증명서예요. 생긴 게 많이 다르죠. 아태무역 APTA 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가 누군지 이렇게 표시되는 란이 없고요. 한중FTA는 HS 코드가 6단위가 표시되는 반면 APTA는 4단위만 표시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도 표시가 다르죠. 한중FTA는 뭐 PSR, 뭐 WP 이렇게 나오는데 APTA는 뭐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식이 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국과 이제 원산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COPAS라고 해서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한중 세관 당국 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정보랑 원산지 증명서 특혜 여부가 이런 정보들이 상호 교환을 함으로써 수입국, 우리가 수출한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 FTA 협정 제고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서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협정문에 보면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2016년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 좀 오류 사항도 있고 했었는데 2016년도 12월 말부터는 이제 한중 FTA가 정식적으로 개통이 되었고요. APT의 경우에는 2017년도 중순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이런 COPAS가 고도화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진행 정보 내역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관세청 예스 FTA로 들어가서 뭐 발급 번호라든지 관련 정보를 넣고 조회하면은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돌려보셔도 됩니다. 또한 이런 COPS가 상당히 편리한데 이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 발급인 아세안이라든지 인도세파에도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도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간이 발급 제도라고 해서 고위 품목인 라면이라든지 조미김이라든지 저희 뭐 섬유나 일부 철강 제품 등 HSK 기준 111개 품목에 대해서 국내에서 제조랑 가공한 사실만으로도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아까 보셨을 때 원산지 증명서 신청하려면 이런 많은 서류들이 첨부가 됐어야 됐는데 이런 게 첨부될 필요가 없고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만 첨부하게 되면은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라면 같은 경우 직접 생산은 안 하지만 국내에서 사가지고 수출하시는 업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생산자로부터 이런 서류만 받으셔가지고 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면은 아마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협정 활용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기는 이제 변동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홍콩이나 마카오는 지리적으로는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만은 관세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홍콩으로 수출하게 돼서 홍콩에서 수입 통관을 하게 되면은 한중 FTA나 APTA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신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홍콩을 거쳐서 가는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는데 지리적이거나 운송상의 이유로서 홍콩을 단순하게 경유한다고 하면은 운송 서류로서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중 FTA나 APTA를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에서 중국행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고 이제 우측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국행 수입하는 경우인데 아마 교육 자료랑 좀 다르실 거예요. 여기 부분은 중국 해관 청소에 있는 공고 내용이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관세청에서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근데 이 관세청 지침이 사실상 중국에 있는 공고 내용을 보고 비슷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제 요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비가공 증명서 보통 홍콩 생활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화물의 조작을 가하지 않았다라는 비가공 증명서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 컨테이너 화물이면서 통과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 경우라면은 사실상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홍콩에서 분리나 하역이나 재포장을 하는 LCL 카고라든지 또는 보관 기간이 상당히 긴 화물에 대해서는 비가공 증명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가공 증명서가 이제 보통 홍콩에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절차를 숙지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한중 FTA였고요. APTA 같은 경우는 협정문이 상당히 심플하고 자세히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경우의 입증 서류에 대해서 통과선화증권과 원산지 증명서, 기타 보충 서류, 송품장 원본이 있어야만 이제 단순 경우가 입증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품목 분류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중만에 일어난 경우는 아니고 뭐 아세안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수출할 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라는 게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뭐 인도 모두 같이 사용을 하는데 간혹 우리는 A라는 코드로 수출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B라는 HS 코드로 원산지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발급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협정 상대국에 있는 수입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지침을 마련을 하였고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 이제 중국에서 요청한 B라는 HS 코드를 증명서에 기재하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예외적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서류가 모두 중국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여야 돼요. 민간에서 발급된 서류는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서류가 중국에서 수입신고 필증 또는 품목번호 확인서나 사전심사 결정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B라는 코드로 계속 요청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그 경우에는 동일 HS 코드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후에는 최초의 그 발급받은 CO 번호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그것만 기재하게 되면은 심사하는 분께서 보고 내용을 인정한다는 거죠.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 품목 분류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도 증명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출뿐만이 아니라 수입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코드는 A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 신고하는 코드는 B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맞춰주는데 중국은 잘 안 맞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A라는 코드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랑 B라는 코드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비교해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결정 기준이 같거나 더 엄격한 경우에는 협정 적용을 해주는데 반대인 경우에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나중에 세관에 있는 원산지 조사부서에 검증 의뢰가 될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하는 것을 지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중국에 있는 수출자분께 말씀하셔가지고 한국의 HS 코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협정관세 사후 적용인데 협정관세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관세 절감을 받는데 뭐 어떠한 이유에 따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가 안 됐다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수입 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과 중국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서류만 첨부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이유를 따지지 않고 환급을 해주는 편입니다. 특별히 서류에 문제가 없는 한. 예전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도 원본을 꼭 제출했어야 되는데 지금 CO-패스 진행하고 있죠. 세관에서 다 정보 조회되고 있기 때문에 원본 제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사본으로만 서류 제출해도 문제가 없이 환급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이 사후 적용이라는 게 각 국가의 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중국 해관총서령 제229호에 보면은 수입 신고 단계에서 사후 적용의 의사 표시를 하는 보충 신고를 반드시 하고 관세액의 담보를 설정을 해야만 사후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후 적용을 안 해준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말에 한중 FTA가 발효되었을 때 초기에는 이 정보들을 몰라서 업체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어디 웬만한 교육 자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아무래도 담보 설정한 부분들도 쉬운 게 아니니까 미리 중국에 있는 수입자랑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아마 관세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APT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급 발급 규정이 없고 사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적인 시기에 따라서 수입 통관 시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모두 같습니다. 일단 시간에 좀 제약이 있다 보니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차이나데스크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또 인증 수출자 집중 실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과목별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과목이 개설되면은 이제 신청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교육 이수증도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과의 무역을 할 때 있어서 대부분의 품목들이 양어가 바로 되지 않는 게 많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조사를 먼저 해야겠고요. 그리고 증명서 신청하는 업체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인증 수출자를 미리 받으셔가지고 업무 비용을 절감시키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차이나데스크에서는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업체분들께서는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배정돼서 사업장에 방문을 드리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